네. 자, 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네, 우리 납세지는 사업장이 납세지죠.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납세를 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를. 자, 1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예, 맞죠 이거. 재화를 공급하는 박람회장은 별도의 사업장이다. 이게 틀렸네요. 우리가 박람회장은 임시사업장이기 때문에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납세지가 그러니까 될 수 없다. 2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음 7번이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1번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예, 부동산 매매업은 예, 총괄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답이 1번이네. 옳은 것은 했으니까. 자,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될 수 있죠. 신고를 해서 해야죠. 예, 직매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입니다. 판매를 하는 곳이니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지 신고는 안 되죠.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4번도 틀린 겁니다. 다음 8번이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옳지 않은 거네요. 자, 1번은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예,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법인의 경우는 예, 본점이나 지점을 지정해서 할 수 있어요.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좀 개시일 전에 도 해야 되는데, 전에 도. 하여튼 맞았죠. 예. 그 다음에 3번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당일이 아니라 주소가 저기 사업장이 이전했다는 건 주소 변경이지 않습니까? 주소 변경은 3일이죠. 3일. 네. 당일에 해주는 건 상호 변경 하나 있었습니다. 상호 변경.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9번 볼까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하는 변경 사유는 4번이죠. 상호 변경은 당일날 가능하다. 네, 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개념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재 앞으로 가는데요. 몇 페이지인가요? 앞에가? 13페이지. 73? 아, 83이요? 네, 83쪽으로 다시 가서 부가세 이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두 번째 장은 절은 제2절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세 대상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 대상 거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수입에 대한 과세. 세 가지가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책에서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재화의 공급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라는 것은 유채물과 무채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거.
그래서 예를 들면 유체물로 말하면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이 유체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형적인 물체가 있는 것이다 해서 유체물, 무체물은 우리 좀 무형의 것이다.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는 재화가 과연 뭐가 있을까? 전기 공급해 주는 것, 가스 공급하는 사업, 열을 공급하는 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스나 이런 거 형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재화에서 빠져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유가증권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유가증권. 그럼 유가증권 뭐예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또 상품권 이런 것들이죠. 그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상품권 사고 파는 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앞에 있는 NC백화점에 가서 상품권을 10만 원을 산다 그러면 거기서 부가세 만 원 더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상품권 10만 원? 그것만 딱 받아요. 그럼 부가세는 왜 없지? 그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하고 교환할 때 그때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죠. 만약에 7만 원짜리 구두를 사려고 한다. 그러면 7만 7천 원. 이게 구두에 붙어있는 정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권은 현금처럼 쓰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실제 상품하고 교환할 때 그때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지, 상품권이라는 그 유가증권 자체에는 과세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재화에는 이런 것이 있고, 공급이란 무엇이냐? 계약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어떤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양도나 인도하는 것, 이걸 우리는 공급이라고 한다. 이거 공급한다. 공급한다는 말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말이죠, 재화의 공급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매매 거래가 있고요. 매매에는 현금 판매도 있고 외상 판매도 있고 할부도 있고 장기 할부도 있고, 그냥 할부는 1년 내 할부이고요. 장기 할부는 1년이 넘는 할부가 장기 할부입니다. 그리고 매매 형태에 조건부, 기한부 판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위탁 판매 형식도 있고요. 이런 매매 거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공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달라요. 그러니까 가공이라는 말이 2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죠. 용역의 공급이 될 수 있고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재화의 공급에는 뭐냐? 반드시 이거 들어가야 돼요. 이 가공사업자가 어떤 자기가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나 전부를 부담해가지고 재화를 가공해서 다시 인도해 주는 거, 이거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주요 자재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고서 가공하는 거. 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가공업자가 자재를 보태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거는 재화의 공급. 뒤에서 용역의 공급에도 가공거래가 나와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환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아무리 재무회계 공부할 때 교환거래 시 분개할 때 그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돈을 안 주고 내가 물건으로 줬는데, 그러면 제공한 재화에 뭐예요? 이종간이냐 동종간이냐에 따라서, 이종간이면 제공한 재화의 공정가치를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로 봐라. 또 하나는 동종간이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뭐 그런 기준을 우리 회계 처리에서 배운 적이 있죠. 그게 바로 교환거래입니다.
이것도 재화의 공급이다. 그러니까 교환거래에서도 뭐예요? 부가세가 과세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재화의 공급에는 경매 방식의 거래도 있어요. 경매 방식.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에 보면 경매 사이트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뭐 경매 사이트 제가 뭐 못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온라인에서 뭐 유명한 그 경매 사이트 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처음에 누가 10,000원부터 이렇게 내놓으면 나는 11,000원, 12,000원 하면서 거래 가격이 점점 올라가서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그 물건을 사가는 게 경매잖아요. 수용도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용은 민간 기업에서의 수용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법이라든가 또 뭐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조례가 있죠. 무슨 조례법. 또 국가 같으면 법률이 있을 것이고. 그럼 어떤 법에 의해서 수용당하는 것은 그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근데 이 건물을 여기서 여기에다가 무슨 레저 단지를 만든다 해서 레저 단지를 조성하는 무슨 건설회사가 이 건물을 수용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 건물을 그 건설회사에다가 판매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과세된다 이거예요. 그 수용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를 물건으로 한다 이거예요. 주로 부동산 같은 거죠. 대주주가 아니면 어떤 주주가 이 건물을 출자로 회사에다가 출자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받고 회사는 뭐를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이 바로 현물 출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 그 현물, 그것이 건물이라면 건물을 매매한 걸로 본다 이거. 매매한 걸로. 그래서 과세가 된다. 자, 이런 것 등 이건 특수한 재화의 공급도 있다 하는 것이죠. 경매, 수용, 현물 출자. 자, 재화의 공급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 합니다. 이건 좀 특수한 형태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간주 공급이라고 메모를 해 주셔야 돼요. 간주 공급. 그래서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요즘 교재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직도 간주 공급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간주 공급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위에서는 뭐예요? 일반적인 공급이에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이건 일반적인 거. 그럼 밑에 거는 뭐예요? 아주 특수한 거다. 아주 특수한 거. 그럼 어떠한 경우냐? 동그라미 1번 자가 공급이 있다 이거. 자가 공급이라는 것은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에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첫째, 면세 사업에 전용한 것은 자기 회사가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면세 사업에 전용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하는 사업자. 예를 들어서 택시 운수 사업도 하고 그 사업자가 시내버스 운수 사업도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시내버스 사업은 면세 사업이고 택시는 과세 사업입니다. 그 두 개를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자가 자, 택시 사업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택시 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5천만 원짜리 무슨 기계를 하나 샀다고 보겠습니다. 택시 회사 운영하는 데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가세가 500만 원이고 과세 사업자니까 50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았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하나 지났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과세 기간이 됐는데 그 기계를 택시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버스로 옮겼습니다. 버스로 옮겨서 버스 회사에서 버스 사업장에서 그 기계를 쓰게 됐어요.
그러면 버스는 면세 사업이라잖아요. 그럼 버스에서는 매출이 올라가도 국가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에서는 그 기계를 매입세 공제를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택시 영업을 통해서 매출세액이 발생해야 되는데 발생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세액 공제받은 거 다시 내놔야지. 예, 그 부분입니다. 면세사업 전용. 자,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한 것은 자가공급으로 보겠다 이거. 예? 자가공급으로 보겠다. 예, 자기가 소비한 걸로 보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다만 전제는 이겁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전제예요. 매입세 공제. 부가세 신고가 끝난 거. 예, 처음에 부가세 신고 안 된 상태면 상관이 없잖아요. 매입세 공제 안 받으면 되니까 버스에서 쓰면서. 그런데 이미 택시에서 쓰겠다 하고, 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걸쳐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음 두 번째 자가공급은 뭐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나 그 유지를 이용해서 들어간 비용. 우리가 이제 이 소형 승용차에 관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참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우선 소형 승용차는 어떤 승용차냐면은 5인승까지를 8인승까지를 소형 승용차로 분류를 합니다. 8인승까지. 네. 자, 8인승까지고요. 그러니까 9인승부터는 소형 승용차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비영업용이라는 말은 택시나, 그러니까 영업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업용이 택시, 렌트카, 그 다음에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용으로 쓰고 있는 승용차는 영업용 소형 승용차입니다. 그러면 비영업용은 뭐냐? 그러지 않은 승용차가 다 비영업용이에요. 예,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쓰고 있는 승용차들. 예, 우리 회사에 보면 업무용 승용차 있죠? 거래처 방문할 때 차 가지고 간다. 그게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승용차로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자,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비용, 이게 뭐냐? 내용을 읽어볼까요? 과세 사업을 위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여기서는 지금 이 재화는 소형 승용차를 이 말입니다. 예, 그럼 렌트카 회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로 영업을 하려고 취득했어요. 소나타를. 그런데 그거를 렌트카 영업을 안 하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사용을 하게 됐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우리가 이제 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거기에다가 이 유지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기름 넣는 거 이런 거 부가세 다 공제해 주거든요. 영업용 택시나 이런 거예요. 근데 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기름 넣는 거, 차 고치는 거 이거 부가세 다 공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소나타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보고 과세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렌트카에서 렌트카 용도로 쓰는 것처럼 그 소나타를 만약에 3대를 사가지고 2대는 렌트카 영업을 해요. 근데 한 대는 딱 거기 이제 만약에 뭐 그 회사에 영업부장이 있다 그러면 영업부장 업무용으로 만약에 타고 다닌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비용에 관한 자가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납부해야 돼요. 예. 다음에 자가 공급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타사업장 반출. 타사업장 반출. 이거는 일반적인 거래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타사업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업장과 사업장 간의 거래잖아요.
예, 어느 정도 거래 형태를 갖춘 거예요. 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런 형태는 많이 있습니다. 네, 이천에 만약에 공장이 이천에 있는 회사인데 직매장이 서울 어디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천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직매장으로 보내야 거기서부터 이제 판매가 일어나죠. 예. 그게 바로 타사업장 반출. 그래서 이건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 합니다. 세금계산서까지 공장 사업장 사업자 번호 따로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직매장 사업자 번호가 따로 있어서 공급자는 이천 공장, 공급받는 자는 서울에 있는 직매장.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거래처럼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 해요. 이게 타사업장 반출입니다. 부가세 과세된다 이거죠. 자가공급이 이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면세사업 전용,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타사업장 반출. 아주 특별한 공급이라는 거예요. 네. 다음에 특별한 공급은 간주공급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주공급은 개인적 공급이라는 것이 있다. 개인적인 공급. 이게 뭐냐면 사업과 관련 없이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한 것으로서 그 사용인 하면 종업원을 말하는 거예요. 종업원. 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자가 그러면 종업원 아니거나 또는 그 밖의 자가 하면 뭐냐면 보통 이 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인들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되고요. 사용하거나 소비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 사업자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대가를 안 받고 그냥 줬다 이거예요. 그냥 주는 건 괜찮은데 부가세는 내세요 이 얘기입니다. 100만 원짜리 상품을 그냥 줬으면 10만 원 부가가치세는 신고해서 납부하시오 이 뜻이에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은 부가세를 과세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용인에게 쓰는 것도요. 전부 다 해당은 안 됩니다. 이거 사용인에게 뭐 준다고 해서 전부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무슨 뭘까요? 뭐 회사에서 복리후생적으로 복리후생 제도적으로 뭐 근로자의 날, 뭐 5월 1일이 이제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근로자의 날 우리 회사에 어떤 상품이 있다고 봐요. 한 10만 원짜리 상품들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 타사 제품으로 상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도 상품 가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딱 돌렸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개인적 공급으로 안 봐줍니다. 그럼 회사가 그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벗어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보통 사업자가 자기가 가져가는 거, 아니면 사업자의 특수인에게 그냥 주는 거, 종업원에게 그냥 주는 거, 거기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것들, 이것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상 증여도 간주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뭐냐면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 뭐예요? 거래처를 말하죠?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증여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상 그냥 준다.
여기 이제 불특정 다수 같으면은 경품 행사 같은 것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경품 행사. 예. 그래서 뭐, 사업장을 새로 오픈할 때 이러이러한 고객에게 뭐 30만원 상당의 무엇을 선착순으로 10명을 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마 현수막 같은 거 걸잖아요. 그러면 30만원짜리 10명에게 그냥 주었으면 그 30만원짜리 상품을 공장에서 사오면서 매입세 공제 받은 건이라면은 그냥 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매출세액을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과세한다는 거예요. 과세. 그래서 거래처에다가 뭔가 그냥 증여하는 거, 이거는 부가세를 회사는 증여한 회사가 부가세는 내야 된다 이겁니다. 간주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 폐업할 때 잔존재화, 이걸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하는데, 폐업할 때 우리 회사 상품 창고에 재고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재고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은 지난번 과세기간에 매입한 것들이다. 전 과세기간에. 그러면 이제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고 만약에 폐업을 한다면 그 재고는 누가 소비한 걸로 본다? 사업자가 소비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에 대한 매출세 그거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이 사실상 공급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네. 폐업 시 잔존재화도 사실은 판매가 된 건 아니죠. 그러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공급으로 보면서 과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간주공급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한 공급, 간주공급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네. 자, 이 세 가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 첫째,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이건 질권을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할 때 우리 뭐 대출 받으려면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뭘 담보로 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 채권 채무 관계가 해결이 되면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이건 공급이 아니다는 거고. 두 번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 네, 우리 사업을 넘길 때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일반적이죠. 네, 일반적이잖아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전자대리점을 하나 하다가 전자대리점이 이제 자기가 큰 어떤 운영을 못할 어떤 사정이 생겼어요. 건강이 나빠졌다든가 뭐 하여튼 무슨 해외로 갑자기 이민을 가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폐업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거래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재고며 인테리어 뭐 이런 권리 이런 걸 권리금 받고 그대로 양도하죠. 그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받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 다시 매출을 일으켜서 부가세 신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포괄적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이거는 공급이라고 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조세물납. 이것도 공급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걸 조세물납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부가가치세를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예. 뭐 사업자가 만약에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나 돈이 없으니까 요 전자제품 요거 가져가세요. 세무서에다 안 받아요. 예, 부가가치세는. 그런데 상속세 같은 특별한
세금은 받습니다. 상속세는 조세물납 제도가 허용되는 조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속세를 우리 회사의 건물로 만약에 납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판매한 걸로 볼 것이냐 이거 안 본다 이거. 예, 과세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조세물납은 공급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주의해 보면은요, 예외 사항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개인적 공급, 네, 사장이 팔지를 않고 그걸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주 공급에 개인적 공급이 아까 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 또는 종업원들에게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개인적 공급이 아니다. 첫째, 회사가 사가지고 또는 생산해가지고 작업복을 사가지고 직원들에게 줬다. 작업물을 사서 직원들에게 줬다. 작업화를 사가지고 직원들에게 준 것들. 근데 이게 샀다는 건 판매를 목적으로 샀다는 거예요. 예. 뭐 어쨌든 생산을 했든 간에 이걸 주는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연회나 문화 행사와 관련된 재화로 사용이 됐어요. 예, 직장 연회 하면은 시무식, 종무식 또는 뭐 요즘같이 만약에 계절이 좋으면 지금 뭐 3, 4월에 기업들이 뭐 체육대회나 야유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큰 기업들은. 그럴 때 사용되는 거. 이런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보겠다 이거예요. 거기에다는 부가세가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로 주는 것들. 이것도 여기까지는 그냥 인정이 된다. 과세가 안 된다 이겁니다.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요 개인적 공급 중에 요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아까 여기 거래처의 경품행사 같은 경우에 사업상 증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상 거래처에 주는 것 모든 것이 아니라 요거는 제외다 이거죠. 견본품 샘플이죠. 우리가 견본품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가에 포함되는 거, 주된 거래의 공급에 포함되는 거, 그거는 증여라고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증여라고 보지 않는다. 예를 뭐 좀 말은 좀 안 될 수 있는데요. 가령 컴퓨터 본체를 사는데 컴퓨터 본체에 모니터 여기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기본으로 제공되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주된 거래, 본체 거래에 그 마우스 키보드는 그냥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마우스 2만 원, 키보드 2만 원 해가지고 4만 원을 증여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된 거래에 재화의 공급 대가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반적인 공급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일반적인 공급과 그 다음에 아주 특수한 공급, 즉 간주 공급을 정리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용역의 공급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죠. 수입. 네. 자,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란 무엇이냐? 서비스, 역물을 제공하는 게 용역의 공급이에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이나 권리 등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시설물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거, 시설물 사용한다. 그러면 뭐예요? 아주 뭐 상가를 사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임대사업자들, 원룸이라든가 투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용역. 권리는 뭐죠? 무형자산.
무형자산,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이런 것 등을 사용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용역의 공급이다. 산업재산권 빌려주는 게 용역의 공급입니다. 자, 그러면 용역에서 이제 간주 공급이 나오죠. 이건 이제 일반적인 공급을 말한 거고요. 간주 공급, 용역의 간주 공급, 즉 특별한 공급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용역의 간주 공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재화의 경우는요, 현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하죠. 예, 생산했다 그러면 생산 일지가 있고, 판매하면 판매 일지가 있어서 재고라는 것을 이렇게 두드러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소비한 것이 많다면은 나중에 재고조사 해보면 그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많이 부족하겠죠. 판매 100개 생산해가지고 50개 팔았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면 세무서에서 와서 재고조사하면 나머지 50개는 창고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창고에 재고조사를 보니까 3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개 어디 갔어요? 자꾸 조사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드러납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은 실사를 하면은, 세무조사를 하면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건 서비스라는 거죠. 서비스. 이게 재고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과세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용역의 간주 공급도 실상에서 존재는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거를 적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용역의 간주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재화의 경우는 말이죠. 사업상 증여하는 게 뭐예요? 그 과세하죠. 사업상 증여. 아까 그냥 주는 거, 무상 공급. 재화를 무상으로 주는 거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용역은 무상 공급을 과세하지 않아요. 딱 예외가 딱 한 가지 예외밖에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설명 보시다시피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네,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어떤 용역이냐 하면은 사업용 부동산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주택 같은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을, 그러니까 임대 목적으로 지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오피스 건물 같은 거, 이런 것이 사업용 부동산이죠.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에서 중요한 것은 간주 공급이 있지만 과세하지 않는다. 무상 공급 과세하지 않는다. 즉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이 사업용 부동산. 네.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 공급하면 과세 안 합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이 사업용 부동산 사업자와의 특수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관계라든가 형제관계라든가 어떤 그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사람, 이게 모두 특수관계죠. 자, 그 다음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사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끝나고 재화하고 용역의 공급을 헷갈리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 시험을 대비해서는. 자, 그래서 첫째, 건설업은요.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이다. 건설업자가 자재를
부담을 하지 않고 용역만 제공했던 건설업은 그냥 용역이에요. 예, 자재를 부담했건 안 했건 따지질 않습니다. 건설업은 주택건설업이든 토목건설업이든 용역이다. 두 번째요. 자기가 주유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거. 이건 용역이에요. 예, 이건 용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거요. 자기가 주유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획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거. 이거 아까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재화의 공급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공급이 가공업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대여는 뭐예요? 산업재산권을 빌려주는 것은 용역입니다. 대여해 주는 거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런데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요. 빌려주는 거,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다. 요것도 차이점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구분 사례. 예. 요게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재화를 수입하는 거 보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은 과세지만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먼저 재화의 수입을 볼게요. 수입이라는 건 외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재화의 수입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네. 재화의 수입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이 뭐냐? 네, 첫 번째 점,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 네. 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건 수입이다. 네. 또 외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상에서 채집한 수산물. 공해상에서 잡았지만 이건 외국 선박이니까 수입이다. 이거. 네, 수입. 그러면 외국 선박이 아닌 우리 국내 선박이 공해상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건 수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것이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자, 외국에서 온 건 아닌데 국내에서 온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수출 신고가 한 번 됐던 거예요. 예. 그러면 수출 신고했던 것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만약에 소나타를 미국에 수출해 가지고 수출 신고가 됐어요. 그럼 미국에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보세구역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든지. 예, 한번 수출 신고 수리가 끝났으면 다시 들어오는 건 수입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세가 된다. 예, 왜냐하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니까. 이거 수출 신고는 했는데 수출 신고할 때 영세율 부가세 과세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국내로 들어왔네. 그럼 과세해야죠. 수입으로 똑같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뭐다? 과세. 밑에 주의사항은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이 아니다, 이런 건 거죠. 예,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건 우리가 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용역의 공급은요, 독립적인 거예요. 누구의 지시에, 그러니까 이 고용관계라는 건 근로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고, 예, 용역의 공급은 이런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게 용역의 공급이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재화의 수입 말고 저기가 하나 빠져 있네요.
용역의 수입이 빠져 있어요. 왜 빠졌냐면 아예 부가세 과세가 안 되기 때문인데 참고로 여러분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예. 용역의 수입 이거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수입만 과세합니다. 재화의 수입만.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에 관한 과세 거래들을 우리가 정리해 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부수재와 부수용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